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 것이냐, 내분비계 중에서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르몬의 특징, 그리고 이 호르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 항상성을 조절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항상성을 같이 조절하는 신경계와 함께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호르몬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알게 앞서서 이제 내분비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몸 안에는 내분비샘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분비샘이 존재하죠. 외분비샘 같은 경우는 교재의 여기 오른쪽에 기본 자료에 존재합니다. 여기 외분비샘 서로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름에서 조금 느낌이 오죠. 내분비, 안쪽으로 분비되는 겁니다. 내 몸 안쪽으로 분비되는 이제 무언가를 분비할 때 내 몸 안쪽으로 분비시키는 샘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모두 다 이제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요. 분비관이 없이 그냥 바로 어디에 혈액이나 아니면 조직액으로 그 자기가 분비했던 물질들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외분비샘이요. 외분비샘 같은 경우는 내 몸 바깥쪽, 외부의 공간 쪽으로 이제 빼내는 물질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외분비샘. 내분비샘이랑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분비관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분비관이 따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 분비관을 따라서 분비된 물질들이 외부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을 외분비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 소화샘. 소화에 이제 영향을 주는 소화 효소들을 분비하는 물질들이 이제 소화기관이죠. 소화기관이 장이라던가 위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외부로 이제 보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소화샘도 여기 외분비샘에 포함이 되죠. 선생님, 소화샘, 장이라던가 위 같은 경우는 몸 안쪽인데 왜 외분비일까요?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 때에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대장 항문을 거쳐서 이제 쭉 나오는 그 관들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바깥쪽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외분비샘에 소화샘이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자도 마찬가지죠. 소화샘의 일종인데 이자가 딱 존재하고 걔가 이제 소화액을 분비할 때 그 소화액이 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침샘, 우리 입 바깥쪽, 입 안쪽이죠. 입 안쪽에 이제 침을 분비하게 되는데 당연히 입을 벌리고 있고 이제 외부 공간이랑 맞닿아져 있으니까 이 침샘도 마찬가지로 외분비샘에 속하겠죠. 눈물샘이나 땀샘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젖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외분비샘에 속한다. 자, 내분비샘은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호르몬의 종류를 공부할 때 기관을 공부하면 이제 뇌하수체, 우리 여기가 대표적인 애죠. 뇌하수체가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도 내분비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갑상선도 마찬가지로 갑상샘도 내분비샘에 속합니다. 또 하나 여기 외분비샘이랑 같이 중복되는 애가 누구냐면 이자예요. 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분비샘에 속합니다. 이자가 외분비샘일 때에는 소화액을 분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샘으로서는 여기에서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비교를 하고 어떤 차이점, 분비관의 차이점이죠. 그 분비관의 차이점과 어디로 이제 그 물질을 보내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내분비샘이나 외분비샘이 어느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분비샘이랑 외분비샘 하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라고요. 그래서 내분비에서 분비됐다. 그러면 여기는 소화효소라던가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무조건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분비샘이 분비관이 없이 분비하는 것처럼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분비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면 바로 혈액이랑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혈액이나 아니면 조직액이랑 같이 합쳐져서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필요한 곳을 우리는 표적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자에 인슐린이 있었어요. 인슐린이 딱 나왔는데 걔가 작용하는 곳은 간, 혹은 뭐 근육세포라던가 여러 세포들이 존재해요. 그 세포들에 가서 직접 호적세포에 가서 얘가 오로지 거기에서만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애 또 다른 애가 항이뇨 호르몬이 있죠. 항이뇨에 오줌을 싸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느냐? 오줌이랑 같이 관련되어 있는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ADH 혹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표적 기관이 콩팥이다. 온몸을 돌아다니지만 혈액을 따라서 온몸을 돌아다니지만 오로지 이 표적 기관에만 가서 작용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미량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이제 결핍증이 나타나게 돼요. 과다증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 있죠. 이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과다하면 거인증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결핍이 되면 이제 소인증, 작은 난장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플러스 한 가지 더가 무엇이냐면 척추동물들 사이에서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가 종특이성이 없어요. 종특이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척추동물들 중에서도 여러 종들이 있죠. 사람도 척추동물, 돼지도 척추동물, 뭐 원숭이도 척추동물 이렇게 등에 딱딱한 뼈를 가지고 있으면 척추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척추동물들 사이에서는 호르몬들이 서로 섞여도 괜찮아요. 내 몸에 들어와도 돼지의 호르몬 혹은 그 원숭이의 호르몬 얘네들이 들어와도 내 몸에서 그 호르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당뇨병의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돼지의 인슐린을 사용해서 사람한테 주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항원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로 작용하느냐, 그건 아니다. 단백질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의 인슐린과 동일하게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호르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호르몬의 특성, 내분비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여러 가지 표적기관이라던가 미량으로 작용한다던가 아니면 종특이성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호르몬들이 내 몸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혹은 이제 앞으로 단원에서 공부하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호르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 단원에서 공부했던 이제 신경계와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이 각각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호르몬과 그 다음에 신경계예요.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내분비샘에서 분비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고 혈액을 따라서 온몸에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경계 같은 경우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존재하고 그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제 이 신경이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로지 뉴런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는 거고, 이제 화학 전달 물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금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전이차를 막 바꿔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호르몬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달 속도 같은 경우는 호르몬은 느려요. 혈액을 따라서 온몸에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에 도달을 해야지만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신경계 같은 경우는 뉴런으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작용 범위 같은 경우는 호르몬 넓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혈액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표적기관이 막 여러 군데에 존재해. 그럼 그 여러 군데에 가서 광범위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자, 이 신경계 같은 경우는 뉴런의 끝부분에서 신경 전달을 딱 하죠. 그러면 그 끝부분에 같이 겹쳐져 있는 시냅스와 함께 겹쳐져 있는 그 부분에 그 반응기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이제
작용 범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효과의 지속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퍼져서 돌아다니고 이제 세포에 가서 작용하는 데에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지속성 등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신경계는 신경이 쫙 가요. 한번 쫙 가서 찌릿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속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 전달 매체 호르몬은 혈액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경계는 뉴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특징 또 다른 이제 비고라고 볼 수 있죠. 호르몬 같은 경우는 표적기관에만 작용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신경계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일정한 자신이 결정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뉴런이 뻗어져 있는 방향으로만 가지 뉴런의 거꾸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뉴런 옆구리를 터트리고 신경이 빠져나간다던가 이런 현상은 절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씩 여러분들이 호르몬과 신경계를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파트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의 특징 파트 그리고 신경이랑 같이 비교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일로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시험이 너무 어렵게 다른 문제들이 출제돼서 2점짜리 문제가 필요해. 완전히 주는 문제가 필요해. 그럴 때는 얘네들이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겠지만 이제 얘네들이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항상성이라던가 신경계라던가 호르몬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호르몬의 특징을 보고 우리 단독으로 나온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재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